이딴 걸 음식이라고 올린겠냐? 정씨 부인의 발끝이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녹그릇이 마당 바닥을 굴렀고 흰 쌀밥이 흙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옥분의 치맛자락 위로 튀었지요. 뒤집힌 잡채 접시가 느티나무 뿌리 아래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마루 끝 기둥 옆에 앉아있던 최참봉이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그릇이 구르는 소리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녹그릇 구르는 소리만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구르르 대구르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 녹그릇은 옥분이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혼수였으니 친정아버지의 오랜 병구 안으로 가산이 점점 줄어가고 혼기마저 놓쳐가던 그 즈음 다름이 윤참봉댁에서 매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첨지댁의 구애는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옥분의 집안 역시 이첨진의 가산이 남부럽지 않은 데다 신랑감의 됨됨이 또한 훌륭하다는 소식에 친정어머니는 이 혼사를 꼭 성사시키고 싶어 하셨지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 깊은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오라비들보다 이치에 밝고 총명하였지. 내가 어디를 가든 너의 소임만 다한다면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며 당당히 살 수 있으리라 어미는 믿는단다. 사실 그때만 해도 옥분의 총명함과 효심은 이웃고을까지 그 소문이 자자했더랬지요. 그렇게 하여 시집을 오게 된 다름리 이참판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아주 작은 일부터 옥분을 타박하기 시작하더니 3년째에 들어서는 더욱 심하고 악독하게 옥분을 모자르고 솜씨 없는 며느리로 온 동네에 공개적으로 타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옥분의 고된 일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집단 때문인지 아궁이에서는 연기만 치솟았지요. 옥분은 갈라진 손으로 몇 번이고 부싯돌을 쳤습니다. 손끝은 이미 겨울틈에 터져 있었지요. 하지만 아프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더 큰 일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겨우 불씨가 살아나려던 순간 바깥마당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옥분의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는 언제나 옥분의 심장을 한 박자 빠르게 뛰게 만들었지요. 정씨 부인은 이 집의 안주인이자 다름리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등은 꼿꼿하고 목소리는 서슬퍼렇고 눈빛은 서리가 내린 아침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씨 부인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으로 아궁이를, 솥을, 옥분의 손을, 그리고 옥분의 등을 훑었습니다. 밥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 달기 운 지가 언제인데 지금이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기는 해.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칫날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진작 차렸어야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이제야 불을 지펴.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 하나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묵직하게. 그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옥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았던 숨을, 참았던 말을, 참았던 눈물을 연기 속으로 함께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잔칫날이었습니다. 다름리 일대에서 가장 큰 명망가인 이 참봉대기 수확을 알리는 감사잔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자 옥분에게는 누구보다 조심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름리 이장 내외, 아랫마을 서당 훈장, 그리고 윗마을 최참봉 댁 식구들까지. 안악들은 한쪽에 모여 앉아 부채를 붙이며 수다를 늘어놓았고, 사내들은 사랑채 마루에 둘러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그 모든 풍경의 바깥쪽에서 옥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비어가는 술병을 채우고 손님들의 빈 그릇을 거두어 부엌으로 달려가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했지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닦을 틈이 없었습니다. 옆집 안악곡덕 어멈이 옥분의 팔을 슬쩍 잡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새댁 좀 쉬어가며 해요. 얼굴이 새하얗네. 옥분은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 지나면 되니까. 복덕어멈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버텨온 말인지 그 무게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정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정씨 부인은 집 안에서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지요. 온화하게 웃고 부드럽게 말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처럼 살림을 잘하고 손님 대접을 잘하는 분이 없다니까. 옥부는 그 말을 부엌 안에서 들었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최참봉도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이 고을에서 이참봉댁 다음으로 명망 있다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60에 가까웠고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것처럼 반짝거렸지요. 그는 마루 위에서 정씨 부인과 담소를 나누면서도 그 눈은 끊임없이 마당을 오가는 옥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본격적인 상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은 이른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상 위에 올렸습니다. 흰 쌀밥, 맑은 탕국, 갖은 나물, 편육, 그리고 정씨 부인이 유독 좋아하는 잡채까지. 손가락이 베이고 기름이 튀어 팔뚝에 작은 화상 자국이 생겼지만 음식만큼은 흠 잡을 데 없이 차렸습니다. 상을 들고 마당으로 나서는 옥분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발 이것만큼은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지요. 마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옥분에게 쏠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루 위에서 옥분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옥분에게 닿는 순간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이 마루 끝 최참봉에게로 향했습니다. 최참봉은 옥분이 들고 온 상을 바라보며 눈썹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옥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쾅! 정씨 부인의 발이 상을 걷어찼습니다. 녹그릇들이 마당을 굴렀습니다.
흰 쌀밥이 흙바닥에 쏟아지고 탕국이 튀어 옥분의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잡채 접시가 뒤집혀 느티나무 뿌리 옆에 멈춰 섰지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까지 솜씨로 어디서 며느리 행세를 하려 드느냐. 음식이 이게 뭐야. 탕국은 짜고 나물은 물기가 덜 빠졌고 잡채는 불어터졌어. 당장 부엌으로 꺼지지 못해.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그 목소리는 오히려 더 또렷하고 차가웠지요.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쏟아진 음식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눈빛은 동정이었고, 어떤 눈빛은 불편함이었고, 어떤 눈빛은 차갑게도 구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끝에서 최참봉이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그러나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온 건지. 그 말에 정씨 부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변변찮은 며느리라 손님들 보기 민망합니다. 참봉 어른.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마당 귀퉁이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옆집 칠복 영감이었습니다.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또렷한 노인, 다름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자 이 참봉댁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산증인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옥분이 상을 거두는 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닙니다, 영감님. 칠복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긴. 네, 다 봤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며느님. 이 세상에는 말이야, 가장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칠복 영감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모든 뒷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무거웠지요. 누울 자리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당을 구르던 녹그릇, 흙에 쏟아진 밥, 등 뒤의 수군거림. 그리고 시어머니가 최참봉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때 방문이 잠시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옥부는 듣지 못했습니다. 잔칫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녹그릇은 마당 귀퉁이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면 옥분이 거두어 닦을 것입니다. 어제의 흙을 말끔히 닦아내고 다시 반짝이게. 그것이 옥분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햇살 속에서 가장 자신답고 어떤 사람은 저녁 노을 아래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옥분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 마을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그 시각.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씨를 살려내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옥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친척들의 시선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그 새벽만큼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옥분이 새벽굴 지피는 것을 그토록 오래 버텨온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의무이기 이전에 그 새벽만큼은 오롯이 자신의 시간이었으니까.
잔칫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옥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아직 어제의 피로를 다 털어내지 못했지만 이불 속에 더 머무는 사치 따위는 이 집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옥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고 부엌으로 나섰습니다. 봄이라고는 하나 새벽 공기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지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옥부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싯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 옥부는 부싯돌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씨를 살리지 못해 쩔쩔매다가 정씨 부인에게 된통 혼이 났습니다. 불 하나 못 다루는 여자가 어떻게 살림을 한다는 거야. 당장 다시 해. 그날 이후 옥부는 매일 새벽마다 연습했습니다. 손이 트고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이 박일 때까지. 지금은 눈을 감고도 불씨를 살려낼 수 있었지요. 불꽃이 집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와서 내가 잘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익힌 것들이다.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옥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것이 옥분이 매일 아침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솥 위에 물을 올리고 나서 옥분은 무심코 부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실ong 위 약탕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늦게 시어머니가 직접 다려서 드신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잠자리에 들 무렵 부엌에서 혼자 약을 다리는 소리가 났었지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함에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약탕기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약재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무심코 약탕기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쓰고 진한 약재 냄새. 그런데 그 냄새 안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셨던 터라 옥부는 약재 냄새에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약재를 고르고 다리는 것을 곁에서 보아왔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냄새는 그냥 보약이나 기력을 돋우는 약재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옥부는 약탕기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금은 아침밥이 먼저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정씨 부인이 안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옥부는 그 발소리를 듣자마자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이것도 이 집에서 익힌 버릇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마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별이 남아있는 새벽 하늘.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쳤는지 옥부는 부엌 안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씨 부인이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밥은 됐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어머님. 조금이 얼마야? 얼마를 더 기다리라는 게야. 곧 뜸이 들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솥 위를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옥부는 내심 안도하면서 밥을 풀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잔소리에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날은 그나마 좋은 날이고 두 마디 세 마디로 이어지는 날은
온종일 숨을 죽여야 하는 날이었지요. 괜찮은 아침이다. 옥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침밥을 치운 뒤에는 빨래였습니다. 겨울 동안 묵혀둔 두꺼운 소미불들이 마당 한켠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아침부터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오늘 안에 다 빨아서 널어. 해 넘어가기 전에 끝내지 못하면 밥은 없어. 예, 어머님. 두꺼운 소미불 6채를 혼자 빨래터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불 보따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등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잔칫날 오래 무릎 꿇고 있었던 탓인지 허리 아래쪽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이를 악물고 보따리를 들어 올리며 빨래터로 향하는 옥분의 뒷모습. 마루에 앉아 그 꼴을 지켜보던 정씨 부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옥분의 가느다란 발목과 파들파들 떨리는 손목이 정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옥분이 두 번째 이불 보따리를 들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정씨 부인이 마루에서 벌떡 내려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옥분의 손에 든 보따리를 낚아채듯 뺏어 들며 앙칼지게 쏘아 붙였습니다. 비실거리는 모양새가 남들 보면 우리 집에서 종살이라도 시키는 줄 알겠네. 저리 비켜. 정씨 부인은 그 무거운 보따리를 자기 어깨에 척 올리고는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옥부는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래터에 보따리를 내팽개치듯 내려놓은 정씨 부인이 돌아보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거기 넋놓고 서서 뭐해.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하고 들어와. 꿈을 때다간 저녁밥도 없을 줄 알아. 정씨 부인은 쌩하니 돌아섰고 옥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다 마치고 이불을 널 즈음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가마 2채와 짐꾼 서너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참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과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최참봉의 딸은 올해 19이었습니다. 얼굴이 희고 눈매가 날카로운 아이였지요. 그 아이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옥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여기에 왔을까? 최참봉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마루에서 맞이하러 나온 정씨 부인을 향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딸아이도 데려왔소. 이서방과 인사나 시킬까 해서. 어서 오세요. 허나 오늘 출타 중이라 이서방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소. 아쉽군. 사랑채의 자리를 잡은 최참봉은 차와 다과를 받으면서 또 마당을 오가는 옥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친정이 어디라 했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그런 것은 왜 물으십니까?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 그냥요. 며느리가 영특해 보여서. 그 말에 정씨 부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참봉 어른께서 과찬하십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태산이지요. 최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서 무언가가 오고 갔다는 것을 장독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옥부는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배울 것이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최참봉을 향한 말처럼 들렸을까요? 최참봉 일행이 돌아간 것은
해가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든 깊은 밤, 옥부는 물을 뜨러 부엌을 나섰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랑채 뒤편에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 명은 분명히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갓을 눌러쓰고 도포 자락을 여민 낯선 사내였지요.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옥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에 섞여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낯선 사내가 정씨 부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것을 품 안에 넣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정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옥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슬픔. 그리고 그 슬픔 위에 켜켜이 쌓인 결연함. 옥부는 서둘러 부엌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안방 문 앞에 아침 밥상을 들고 서 있는데 방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지 말고 문 앞에 두거라. 옥부는 밥상을 내려놓고 물러서다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 냄새였습니다. 쓰고 진한 약재 다리는 냄새. 그런데 옥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어제 새벽 약탕기에서 맡았던 그 낯선 냄새. 그것이 지금 이 냄새 안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제보다 조금 더 진하게. 옥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친정에서 약재를 다루던 시절 아버지의 약을 다리다가 실수로 잘못된 약재가 섞였을 때 났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그때 약방 어른이 단번에 알아채고 약을 버리게 했었지요. 이 냄새는 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 없이 말을 꺼냈다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이 돌아올지 옥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내내 그 냄새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장을 보러 마을 어귀로 나섰습니다. 칠복 영감이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느티나무의 일부인 것처럼. 칠복 영감은 옥분을 보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님, 어제 밤에 본 것은 본 것으로만 두게. 옥분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마을에서 밤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안다네. 오래 살면 귀가 밝아지는 법이거든. 그러면 그 사내가 누구인지도 아십니까? 칠복 영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옥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지. 한양에서 내려오는 약재상이야. 마님께서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사람이고. 약재상이요. 그럼 어머님이 편찮으신 겁니까? 칠복 영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일이야. 이미 몇 해 전부터.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감님, 그 약 냄새가 이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약재를 다뤄봐서 아는데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가. 칠복 영감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냄새를 맡았어? 엊그제 새벽부터입니다.
오늘은 더 진해진 것 같고요.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님, 예. 그 약재상이 어제 오기 전에 최참봉 댁에 먼저 들렀다는 것을 아는가?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직접 봤어. 어제 저녁 그 사내가 최참봉 댁 후문으로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리고 얼마 후 이참봉 댁 뒤편으로 갔지.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온 봄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옥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약재상을 먼저 만났다. 그리고 그 약재상이 시어머니에게 약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약 냄새가 이상하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옥분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영감님, 설마. 칠복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말이 모입니다. 장날 다름비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올봄에 땅을 팔았다더라. 누구네 집 큰아들이 과거에 또 떨어졌다더라. 윗마을 과부가 재가를 한다더라. 다름비의 소문은 장터에서 태어나 장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질긴 것은 언제나 이참봉댁 정씨 부인에 관한 것이었지요. 저 집 며느리가 또 혼났다더라. 그 시어머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체 왜 저러는 건지. 하지만 정작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씨 부인이 왜 그러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다름비 전체에서 딱 한 명뿐이었고 그 한 명은 느티나무 아래서 언제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의 말을 들은 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참봉이 약재상을 먼저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약 냄새가 이상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우선 두 가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탕기를 유심히 살피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되면 칠복 영감에게 더 물어보는 것.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은 내일 하자. 일단 자자.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침 일찍 옥분을 불렀습니다. 장에 가서 명태 5마리하고 참기름 1돼, 그리고 콩나물 1묶음 사오거라. 거스름돈은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오고, 동전 몇 잎을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일 마치는 대로 바로 들어오너라. 알아들었느냐? 예, 어머님. 옥부는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언제나 등이 굽어드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오면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었으니까요.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가 큰 소리로 흥정을 하고 포목전 앞에는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천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옥분의 치맛자락 사이를 뛰어다니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그런데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옥분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말을 걸던 포목전 아주머니가 눈길을 피했습니다. 두부 장수 안악도 옥분이 다가가자 갑자기 다른 손님에게 바쁜 척 등을 돌렸지요.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안악 2명이 옥분을 알아보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잔칫날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옥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 밖에 난 며느리와 어울렸다가 괜한 일을 당할까봐 미리 선을 긋는 것이었지요. 명태를 고르던 옥분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괜찮다. 나는 물건을 사러 온 것이지 말을 사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콩나물을 고르던 중 누군가 옥분의 팔을 조용히 잡아당겼습니다. 복덕어멈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옥분을 장터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세대, 나 할 말이 있는데. 목소리가 낮고 빨랐습니다. 최참봉 알지요? 그 사람이 요 며칠 그댁 서방님을 따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옥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방님을요? 예. 근데 그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래요. 술도 사주고 선물도 건네면서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어울리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더 있어요. 복덕어멈은 옥분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최참봉이 이 집 며느리에 대해 자꾸 묻고 다닌대요. 친정이 어디냐, 오라버니가 있느냐, 식구들이 자주 오느냐고. 그 말이 영 마음에 걸려서. 혹시 세댁 친정 쪽에 연이 없으신 건 아닌가요? 옥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옥분의 친정은 멀었고 부모님은 연로했으며 오라버니는 타지에서 살았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친정 소식은 명절 때 오는 편지 한 통이 전부였지요. 조심해요, 세댁. 나도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복덕어멈은 말을 마치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서방님을 자주 만나고 있다. 그리고 옥분의 친정 쪽 연을 캐고 있다. 어제 칠복 영감의 말과 지금 복덕어멈의 말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옥부는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사랑채에 있었고 하인막동이는 마구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씨 부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동이에게 물었습니다. 마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느냐? 아까 혼자 대문 나가셨는데요. 어디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지 아느냐? 윗마을 쪽이요. 윗마을. 최참봉 댁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옥부는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최참봉 댁에 왜 가신 걸까? 어젯밤 그 낯선 약재상과의 만남과 복덕어멈이 전한 말과 지금 이 외출이 모두 연결되는 걸까? 칼질을 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돌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정씨 부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은 정면을 향하고 걸음은 빠르고 힘차게. 옥분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옥분과 눈이 마주치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점심은? 곧 올리겠습니다. 어서 해. 정씨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옥부는 한참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려다 멈춘 그 입. 저 안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뒷정리를 마친 옥분이 약탕기를 씻으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약탕기 안찌꺼기 위에 작은 무언가가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긁어내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친정에서 약재를 잘못 하렸을 때 약방 어른이 냄새를 맡자마자 버리게 했던 바로 그 냄새. 그때 약방 어른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건 오래 먹으면 안 돼. 조금씩 쌓이다가 나중에는 몸이 못 버텨. 옥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오래전부터 이 약을 복용해 왔다고 칠복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참봉이 그 약재상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어지는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참봉이 약재상을 매수해서 시어머니의 약에 독을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시어머니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옥부는 약탕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었습니다. 냄새 하나. 아니다. 먼저 칠복 영감께 가야 한다. 저녁이 되어 옥분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갔을 때 칠복 영감이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옥부는 두레박을 내리면서 빠르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약탕기에서 찌꺼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냄새입니다. 오래 먹으면 몸에 쌓이는 것이라고 약방 어른이 그랬습니다. 칠복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이미 꽤 됐을 거야. 마님이 그 약을 받아쓴 지 2달은 넘었으니 2달이나요? 평소 거래하던 약재상이라 의심 없이 받아쓴 거고.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감님, 최참봉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단지 이 집 재산 때문입니까? 칠복 영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재산만이 아니야. 그럼 무엇입니까? 노인은 지팡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아가씨, 이 참봉 어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는가?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병환. 칠복 영감이 그 2글자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지. 옥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참봉 어른과 최참봉, 2 사람은 젊은 시절에 함께 관직에 있었어. 작은 자리였지만 고을 관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지. 그런데 최참봉이 그 관물을 빼돌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대담하게. 그것을 시아버님께서 알게 된 겁니까? 알게 됐지. 그리고 말렸어. 제발 그만두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하지만 최참봉은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이 참봉이 걸림돌이 됐지. 칠복 영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참봉 어른이 돌아가시기 1달 전, 나는 이 참봉 어른을 직접 만났어. 그 어른이 내게 말했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해뒀다고. 그럼 시아버님의 죽음이 병환이 아닐 게야. 옥부는 두레박을 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시아버님을 죽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증거가 없으니 아무도 모르지. 나도 확신은 못해. 하지만 마님은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거고. 옥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최참봉의 비리, 시아버님의 죽음,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의 약에 섞인 독. 최참봉이 이 집을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단순한 재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최참봉 어른의 비리 기록과 아버님의 유서가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까? 마님이 수년에 걸쳐 혼자 모은 것들이야.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이고. 그러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시아버님의 죽음이 최참봉 때문이라는 거요. 칠복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면서도 증거가 부족했을 게야. 고을원님께 가져가도 최참봉의 세력이 워낙 크니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았지. 이참봉 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참봉이 자기 딸을 그 댁에 드리고자 혼담을 넣어왔더랬지. 허나 마님께서는 3년상을 내세워 그 혼담을 조용히 물리셨어. 아무렴 상가집에 가마가 드나드는 꼴을 어느 집안이 반기겠느냐마는 마님의 속은 따로 있으셨던 게지. 3년상이 끝나기 바로 전 마님께서는 자네를 이 집 며느리로 들이셨으니 처음부터 점 찍어 두셨던 게야. 최참봉 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시려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신 거란 말이지. 그게 바로 정씨 마님의 방식이셨느니라. 옥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어머니는 독이 든 약을 드시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 칠복 영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마님이 약을 끊으면 최참봉이 눈치챌 수 있어. 그러면 더 빠르게 움직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이 옥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참봉이 이서방에게 재산을 불려준다는 말로 이미 꼬드겼어. 그 사람 이름으로 사기 문서를 만들어 이 집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정씨 부인이 쓰러지면 그 문서를 빌미로 며느님까지 이 집에서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옥부는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을 든 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물이 넘쳐 손등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의 그림이 이제 완전히 그려졌습니다. 시아버님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나 시어머님이 증거를 모으며 버텨왔다. 시어머님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약의 독을 섞어 천천히 죽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꼬드겨 사기 문서를 만들고 쓸만한 며느리 옥분을 이용하거나 쫓아낼 계략을 꾸미고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혼자 알면서 혼자 버텨왔습니다. 옥분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킨 것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최참봉의 눈에 며느리 옥분이 명석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면 안 됐습니다. 쓸모없고 시어머니 소나기에 눌린 존재로 보여야 최참봉이 관심을 끊을 테니까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이 며느리는 내 관리 감독 아래 있으니 가까이 할 생각을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혼자, 남편의 죽음을 혼자 삼키며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모른 채 버텨온 사람이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 앞을 지났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작고 낮은 소리. 옥부는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시어머니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꼿꼿한 등이, 그 차가운 눈빛이, 그 단단한 목소리가, 그것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옥부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버텨온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옆에 있어 드려야 한다. 하지만 내가 안다는 것을 최참봉이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나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평범한 며느리여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약탕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는 약. 지금 당장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약재상이 가져온 재료 중 어느 것에 독이 섞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그 부분만 빼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끊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독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친정에서 약재를 다루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다리던 시절, 약방 어른이 가르쳐 준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올리며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하지만 오늘의 기도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사히가 아니라 제대로. 그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최참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부인도 딸도 없이 갓을 눌러쓰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고개를 숙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최참봉의 눈이 마당을 훑다가 옥분에게 잠깐 닿았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은 계시오? 안에 계십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그럴 것 없소. 내가 직접 들어가면 되지. 최참봉은 옥분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며 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당 한복판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결연함이 뒤섞인 정씨 부인의 눈빛. 느긋하고 여유로우나 그 안에 날이 선 최참봉의 눈빛. 참봉 어른, 오셨습니까? 들어갑시다. 할 얘기가 있소.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면서 정씨 부인이 옥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부엌에 있어라. 나오지 마. 평소와 다른 어조였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 이서방 이름으로 된 문서가 이미 작성됐소. 최참봉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낮고 여유롭지만 그 안에 칼날이 들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왜요? 도장도 찍혔는데. 이서방이 직접 그 아이가 무슨 문서인지 알고 찍은 게 아닙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소. 침묵. 최참봉이 이어 말했습니다. 부인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나는 이 집이 가진 것을 원하오. 땅도 땅이지만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소. 이 참봉이 남긴 것들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것을 내놓으시오. 정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오. 이 참봉이 죽기 전에 기록을 남겼다는 것 나는 알고 있소. 증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아니겠소. 최참봉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부인,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 어른이 살아있을 때도 기다렸고 그 어른이 가신 뒤에도 기다렸소.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소. 마무리요. 최참봉이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 주겠소. 사흘 안에 그것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이서방 문서도 없던 것으로 하겠소. 며느리도 건드리지 않겠소. 며느리는 이 일과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지. 하지만 내가 마음먹으면 상관있게 만들 수 있소. 친정도 변변치 않고 배경도 없는 아이, 내가 손 하나만 써도 이 집에서 쫓겨나게 할 수 있소. 사흘이요. 사랑채 문이 열리는 소리,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 그리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 옥부는 부엌벽에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참봉이 간 뒤 한참이 지나도록 정씨 부인은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부엌을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느티나무 그림자가 길게 마당을 가로질러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후 사랑채 문이 열리고 정씨 부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의 그 꼿꼿한 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칫날 마당에서 보았던 그 떨림. 옥부는 그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옥분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등을 보이며 서 있는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옥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가을 들판처럼 넓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는 여기서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다. 아무것도 듣지 않은 거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명령이 아닌 무언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정씨 부인은 그 대답을 듣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부는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안에 옥부는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아직 자개함을 열지 않았지만 이제 열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있습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알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말하지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일일까요? 옥부는 그날 밤 자개함 앞에 서기까지 그 질문을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고 이해하는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최참봉이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고 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옥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불을 지피고
밥을 올리고 빨래를 하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으면 고개를 숙였고 마당을 지나면서 최참봉이 생각나면 아무 일도 없는 척 걸음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탕기를 씻을 때마다 남은 찌꺼기를 살폈습니다. 이틀에 걸쳐 약재 하나하나의 냄새를 따로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것인지 좁혀낼 수 있었습니다. 약재 중 가장 낯선 냄새가 나는 것은 작고 검은 씨앗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른 약재들 사이에 아주 조금씩 섞여 있어서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냄새는 달랐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부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이 그 사흘째 날이라는 것을.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최참봉이 오늘 답을 받으러 올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답을 줄까요? 아니, 이미 답을 정한 걸까요? 솥에 물을 올리고 나서 옥부는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틀 밤 내내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지요. 밥이 뜸드는 동안 옥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것인지. 옥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는 얼굴로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밥 됐어? 곧 됩니다, 어머님. 정씨 부인은 마루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옥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푸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날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남편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갓을 단정히 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게냐?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어딜 가냐고 물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멈추었습니다. 뒷모습으로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참봉 어른이 부르셨습니다. 마당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장독대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지요. 가지 말거라. 어머니, 어른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결국 대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 정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옥부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혈색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창백했지요. 입술이 파르스름했고 이따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래 먹으면 몸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독을 걷어냈지만 이미 몸속에 쌓인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옥부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물을 한 그릇 가져다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물 드십시오. 정씨 부인은 물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들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움, 말이 절반쯤 나오다가 멈추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다는 것을 옥부는 알아챘습니다. 그 반마디가 옥분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옥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마루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옥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옥부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정씨 부인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흐린 눈빛으로 옥분을 바라보다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네. 자괴함. 그 두 글자를 뱉고 정씨 부인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옥부는 막동이를 불러 의원을 데려오게 하고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자괴함. 쓰러지는 순간에 그 말을 했다는 것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옥부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막동이가 의원을 데리러 간 사이 옥부는 안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독을 걷어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쌓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흘째 되는 오늘의 긴장까지 더해지며 몸이 버텨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 동안 옥분이 이 방에 들어온 것은 밥상을 올릴 때와 청소를 할 때가 전부였습니다. 그 방 안 깊숙한 곳, 반다지 옆에 낡은 자개함이 있었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그것에 닿았습니다. 자개 무늬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뚜껑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이 함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씨 부인이 수년에 걸쳐 혼자 모은 것들,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괴함. 옥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서 자괴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칠복 영감도 시어머니의 태도도 모든 것이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사흘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참봉 댁으로 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옥부는 손을 뻗었습니다. 자괴함의 걸쇠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귓속에서 울릴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걸쇠가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종이와 먹물과 세월이 뒤섞인 냄새.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곱게 접힌 것도 있었고 급하게 구겨 넣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끈으로 묶여 있었고
어떤 것은 낡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있는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묶음, 최참봉의 비리 기록. 날짜가 촘촘히 적힌 기록들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이 참봉의 손으로 직접 쓴 것들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단정하고 힘이 있었지요. 경술년 여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최아무개가 관물 창고에서 포목 10피를 빼돌렸다. 내가 직접 목격했다. 날짜와 수량은 아래와 같다. 그 아래로 날짜와 품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곡물, 철물, 심지어 관아에서 쓰는 문서용 종이까지. 크고 작은 것들이 수년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이 참봉의 글씨 옆에 다른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위 기록은 아이 아버지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임. 최 씨에게 여러 차례 그만두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음. 아이 아버지는 이 사실을 관아에 고하려 하였으나 최 씨의 세력이 커서 오히려 역공을 당할까 두려워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음.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십묘년 가을, 아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그 전날 최 씨가 단둘이 만나자고 하여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날 아침 아이 아버지가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누웠고 사흘 후 세상을 떠났다. 의원은 급체라 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글씨가 그 아래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최 씨를 만난 날 저녁 남편이 마신 술잔을 내가 치웠다. 그 잔 안쪽에 검은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 언젠가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 믿으며. 옥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남편이 최 씨를 만난 날 저녁. 술잔 안쪽에 검은 찌꺼기.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의 약탕기에 섞여 있던 그 낯선 냄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수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읽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묶음, 토지 문서와 위조 증거. 이 참봉댁 소유의 토지 원본 문서와 최참봉이 작성한 위조 문서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두 문서를 겹쳐보면 도장의 위치와 글씨체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정씨 부인이 그 차이를 꼼꼼하게 표시해 두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이서방 이름으로 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아이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불려주겠다는 말로 꼬드겼다. 아이가 어리석게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진짜 문서가 아님을 증명하는 원본 대조 자료를 아래에 첨부한다. 정씨 부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장을 찍은 것도, 그것이 위조 문서의 일부라는 것도 알면서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남편이 최참봉에게 따지러 갔다가는 이 참봉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 알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버텨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묶음, 이 참봉의 유서. 작고 단단하게 접힌 종이었습니다. 겉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요. 옥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부인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 몸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요. 최 씨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 내게 남은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으니 부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구려. 부탁이 있소.
첫째, 이 기록들을 지켜주시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최 씨는 끝이 날 것이오. 하지만 섣불리 드러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오. 완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둘째, 혹여 우리가 눈여겨본 그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거든 며느리를 지켜주시오. 내가 며느리를 선택한 것은 그 아이가 명석하기 때문이오. 셈이 빠르고 눈치가 밝고 무엇보다 뚝심이 있는 아이요. 내가 없어지고 나면 최 씨가 반드시 그 아이를 노릴 것이오. 그 아이를 곁에 두고 지켜주시오. 그 아이가 결국 이 집을 지켜낼 것이오. 옥분의 손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선택한 것은 그 아이가 명석하기 때문이오. 시집 오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것. 정씨 부인이 서둘러 혼인을 성사시킨 것. 최참봉의 딸과의 혼인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시아버지가 점 찍은 것이 옥분이었습니다. 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셋째, 부인에게 미안하오.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해서 당신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것들이오.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단단한 사람이니까. 유서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옥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면서도 부인에게, 며느리에게 이 집을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은 그 부탁을 지키기 위해 혼자 수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을 알면서도 증거가 부족해 참고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모른 채 버티고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퍼부으면서 그 아이를 최참봉의 눈에서 멀리하려 했습니다. 네 번째, 옥분에게 쓴 편지. 묶음맨 아래 다른 것들과는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에게. 이 집에 시집 온 3년 동안 시어머니는 옥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봐, 거기, 너.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옥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옥분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이것을 직접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겠지. 나는 내게 할 말이 많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마음에 들었다는 말. 하지만 그 말들을 할 수 없었다. 내가 너를 아끼는 것이 드러나면 최 씨가 너를 경계할 빌미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를 망신시켰다. 쓸모없는 며느리, 시어머니, 소나귀에 눌린 며느리로 보여야 최 씨가 관심을 끊을 테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다. 이 며느리를 지켜달라고. 그 아이가 결국 이 집을 지킬 것이라고.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믿는다. 한 가지만 알아다오. 부엌에서 혼자 울던 것 다 알고 있었다. 밤에 무릎이 아파서 이불 속에서 다리를 주무르던 것도 알고 있었다.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서 너를 진심으로 아낀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을. 비록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자기야만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써라.
나는 수년을 혼자 버텼지만 결국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이제 내 차례다.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믿었으니까. 옥부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만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써라.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지켜왔는지, 시아버지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집에 오게 됐는지. 3년 동안의 굴욕과 눈물이 한꺼번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무언가인지 옥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때 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막동이가 의원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류들을 최대한 원래대로 정리하고 자개함을 닫았습니다. 걸쇠를 채우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의원이 안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극도의 기력 저하입니다. 며칠 쉬어야 하겠습니다. 옥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의원 어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옥부는 약탕기에서 걷어낸 그 검은 씨앗 같은 것을 작은 천 조각에 싸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약재 중에 섞여 있던 것인데 냄새가 좀 이상합니다. 의원이 그것을 받아 들고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즉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어머님께서 드시는 약재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의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약재가 아닙니다. 조금씩 먹으면 당장은 표가 나지 않지만 오래 쌓이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마님이 이것을 언제부터 드셨습니까? 2달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의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장 그 약재를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이런 것이 약재에 섞여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까요. 예. 의원이 나간 뒤 옥부는 시어머니의 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였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지요. 어머니. 옥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아침과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옥부는 마당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주무십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참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최참봉이 서방님께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문서라고 했소. 내 이름으로 된 것이라. 그 문서는 이 집 땅을 최참봉에게 넘기는 위조 문서입니다. 남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옥부는 가슴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유서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것들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눈에 붉은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마당에서 남편의 낮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지금 아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옥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남편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요? 예. 옥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이 집에 들인 것은 이런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옥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소. 그 두 글자가 3년 동안 옥분이 이 집에서 들은 말 중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괴함은 다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것들은 이제 옥분의 가슴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내일 최참봉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옥분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꽃이 오늘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마치 이 이야기가 그러하듯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봄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냥 옵니다. 다름리의 봄도 그렇게 왔습니다. 마당 귀퉁이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피었을 꽃. 하지만 올봄의 매화는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옥분의 눈에 그 꽃이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자괴함을 닫은 날 밤, 옥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차근차근. 자괴함 안에 있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최참봉의 비리 기록과 시아버님이 직접 목격한 관물 횡령의 증거, 그리고 시아버님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 있다는 시어머니의 기록과 술잔 안쪽의 찌꺼기, 마지막으로 최참봉이 만든 위조 문서와 원본의 대조 자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드러나면 최참봉은 끝입니다. 하지만 칠복 영감이 말했습니다. 섣불리 드러내면 역공을 당한다고. 최참봉의 세력이 이 고을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니 증거를 들고 관아에 가도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다면 관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연로하시지만 한양에 계신 오라버니는 달랐습니다. 타지에 나가 있다고는 하나 오라버니가 몸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보다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뒤 단 한 번도 오라버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살림이 힘들어도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아도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라버니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최참봉이 내일 이 집에 왔을 때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옥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이었습니다. 최참봉이 원하는 것은 자기야만의 증거 문서입니다. 그것을 내놓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놓지 않으면 위조 문서를 들이밀고 이 집 재산을 빼앗으려 하겠지요. 하지만 위조 문서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원본 대조 자료가 자괴함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오라버니에게 연락이 닿을 때까지 최참봉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참봉에게 옥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은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밥이 뜸 드는 사이 서찰을 적었습니다. 오라버니에게 보내는 서찰이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적었지요. 관물을 빼돌리는 죄는 나라에서도 영모 다음으로 중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관물을 빼돌린 정황과 그 증거가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이참봉댁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라버니가 몸담은 곳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서찰을 봉하고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가장 빠르게 전해야 한다. 급한 일이니 바로 가거라. 막동이는 눈이 동그래졌지만 군말 없이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막동은 말수는 적었지만 눈치가 있고 발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막동아, 예, 이 일은 너와 나만 안다. 알겠느냐? 막동이는 잠시 옥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작은 마님.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예상대로 대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최참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둘 데리고 왔습니다. 도포 차림의 사내 둘이 최참봉의 뒤에 서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여유로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으니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부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마님은 계시오? 최참봉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렇소. 최참봉은 아쉬운 기색 없이 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서방은 계시오?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 사랑채에 계십니다. 최참봉이 사랑채 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참봉 어른. 옥분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최참봉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등도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3년 동안 수백 번 굽혔던 그 등이 지금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할 말이 있소. 예, 어르신. 옥부는 최참봉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참봉은 잠시 옥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술을 올렸습니다. 그러시오. 들어봅시다. 그 여유로운 태도. 며느리 하나쯤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듯한 그 눈빛. 옥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서방님 이름으로 된 문서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소.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어떤 상황에서 찍힌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참봉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서방님은 그 문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재산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으신 거지요. 그리고 그 문서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소? 최참봉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한 겹 거쳤습니다.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술년부터 시작된 관물 횡령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와 품목과 수량이 상세하게 적힌 것들이지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분의 글씨로 최참봉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신묘년 가을, 저희 시아버님께서 쓰러지시기 전날 밤, 그분이 드신 술잔 안쪽에 남아있던 것도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은 한참 동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내놓으면 이서방 문서는 없던 일로 하겠소. 이 집 재산에도 손대지 않겠소. 며느리도 건드리지 않겠소.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이봐, 며느리.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 당신은 이 집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오. 친정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하나쯤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오. 그렇습니다. 옥분이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친정도 멀고 이 집에서 3년 동안 야단만 맞은 며느리입니다. 최참봉의 입가에 다시 여유로운 미소가 돌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방으로 드시면 찾고 계시는 문서는 더 숨을 것이고 무리를 하시면 안 밖으로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저도 이 집안에서 3년을 고생했는데 이 집의 재산이 넘어가는 건 막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시어머님께서 위중하시어 이제 곧 제가 어머님의 열쇠고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 되면 제가 서방님과 의논하여 그 서류를 내어 드리지요. 하오니 저에게 나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최참봉은 잠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참봉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생각보다 영특하구먼. 비아냥인지 감탄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잔칫날에 쓸모없어 보이더니 헌데 이 서방이 며느님의 말을 듣겠소. 어르신께 직접 도장을 찍어드린 것이 제 서방님입니다. 옥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최참봉은 옥분을 한참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 사내 둘을 돌아보더니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기 직전 걸음을 한 번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으리오. 그 안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더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오. 그리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최참봉이 사라진 뒤 마당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서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까지는 몰랐습니다. 최참봉의 눈을 마주보고 있는 동안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가 사라지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흘입니다. 오라버니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옥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찰이 제때 닿을지, 오라버니가 움직여줄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옥분이 안방에 미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지요. 옥분이 미음 그릇을 내려놓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봤구나. 옥분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예, 어머님. 다 봤어? 예. 정씨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최 씨가 왔었다고. 예. 뭐라고 했냐? 나흘을 벌어두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나흘을? 왜? 옥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라버니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옥분은 최참봉에게 한 말들을 전해 올렸습니다. 침묵. 정씨 부인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가 움직여줄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오라비의 성품이 강직하여 서찰이 당도만 했다면 반드시 움직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지켜주시길 기도드리는 마음입니다. 정씨 부인은 한참 동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 글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옥분은 알 것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의 그것. 옥분은 미음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밀어드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조용했습니다. 셋째 날도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옥분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포졸들이 따랐지요. 그리고 그 옆에 먼 길을 달려온 듯 먼지 묻은 도포 차림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라버니였습니다. 옥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오라버니가 옥분을 보자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괜찮으냐? 예, 오라버니. 서찰을 받고 바로 출발했다. 늦었지? 아닙니다. 딱 맞게 오셨습니다. 그날 오후 관복을 입은 사람이 자계암안의 서류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참봉의 기록, 정씨 부인이 수집한 증거들, 술잔 안쪽의 찌꺼기, 위조 문서와 원본의 대조 자료, 그리고 의원이 약탕기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최참봉이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으니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 서 있는 관복 차림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최참봉을 에워쌌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최두식 관물 횡령과 살인 혐의로 잡아들인다. 최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오해이옵니다. 옥분의 오라버니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차고도 넘치느니라. 최참봉의 입에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옥분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끌려나가는 최참봉의 발이 마당 돌바닥 위를 질질 끌렸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름리의 봄 저녁이 그 소리를 조용히 삼켰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 묵은 나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하고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마을 어귀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옥분도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옥분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였습니다. 며칠 동안 독을 제거한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안색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옥분이 저녁 미음을 올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수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버텨온 밤들, 삼켜온 눈물들, 남편을 잃은 슬픔,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퍼부어야 했던 그 자기 모순의 고통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어렵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3년 동안 옥분이 시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방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매화꽃. 한참이 지나서 정씨 부인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분의 손 위에 조용히 얹었습니다. 크고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 부엌 불을 지피고 바치를 하고 이 집안을 수십 년 동안 혼자 지켜온 손. 옥분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뒤집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그 손의 온기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 아래서 매화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병이 난 뒤로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냥 있어.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안으로 들어와 옥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궁이 불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부엌의 고요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잡채 만드는 법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지. 옥분이 살짝 눈을 들었습니다. 채를 너무 가늘게 썰면 안 돼. 적당히 두께가 있어야 씹히는 맛이 있거든. 예.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 일찍 넣으면 다 날아가. 예, 어머님. 나물은 무칠 때 손으로 직접 무쳐야 해. 젓가락으로 하면 맛이 달라.
옥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을 지금 처음 받고 있었습니다. 야단이 아닌 말, 고통이 아닌 가르침.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불꽃이 아궁이 안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두 여자의 얼굴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면서 정씨 부인이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불은 끄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야.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 불은 끄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라고. 옥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말이 옥분의 친정어머니가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을,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들은 같은 말.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궁이 연기 탓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연기 탓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옥부는 마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잔칫날 마당을 굴렀던 그 녹그릇이었습니다. 흙이 묻고 긁히고 빛이 바랬던 그 그릇. 옥부는 지프로 만든 수세미에 재를 묻혀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어두운 표면이었다가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문지를수록 반짝였습니다. 오래 닦을수록 더 밝아졌지요. 햇볕이 그 위에 닿자 눈이 부실 만큼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씨 부인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씨 부인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말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가. 정씨 부인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하지만 그 입가에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옥부는 다시 녹그릇을 닦았습니다. 그 그릇이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닦으면 빛나는 것이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봄이 다른 위에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최참봉은 관아로 끌려갔고 그의 세력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증거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위조 문서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참봉댁의 땅은 이 참봉댁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 일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사랑채에서 책만 읽던 사람이 처음으로 마당에 나와 막동이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복덕어멈은 장터에서 옥분을 보면 먼저 달려와 팔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은데. 잘 됐다. 그 말이 과분하게 기뻤습니다. 칠복 영감은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 옥부는 마당에 혼자 나와 섰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옥부는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피었다 지고 이제는 연초록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3년 동안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꽃이 피어도 볼 여유가 없었고 봄바람이 불어도 느낄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봄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쯤 되는 바람.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진 말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가장 서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다름이의 봄은 그렇게 두 여자의 마당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아들 부부의 방문 앞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비 오는 날 시어머니를 쫓아낸 며느리, 그리고 그날 우리 집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